그럼 북핵 문제 창의적인 해법은 과연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령관님 좀 창의적 해법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말 그 어려운 질문입니다. 현재 뭐 국제 사회를 포함한 우리 내부에서도 북핵 문제에 대한 해법은 명확하게 이거다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집단이랄까 아니면 지도자랄까 이런 것도 우리가 찾기가 힘들고, 북핵은 지금까지 이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제재와 압박 그리고 대화와 협상, 크게 이 두 줄기를 우리가 이제 가지고 이렇게 해결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했지만은 아직까지는 성과가 이제 없는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런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정말 창의적인 방법이 뭐겠느냐, 결과적으로는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를 하게 만드는 이 방법이 창의적인 방법인데, 결과적으로 저는 북한 정권을 교체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사실 북한 정권을 교체하는 이 문제는 또 우리만이 이것이 창의적인 방법이다 해서 시행할 수 있느냐, 뭐 그렇게 될 수는 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북한의 핵을 비핵화시키는 방법의 창의적인 그 어떤 개념이 성립이 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든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저는 있다고 봅니다. 북한을 비핵화시키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북한 스스로가 전략적 결단을 내리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현재 그 북미 대화라든가 문재인 정부가 사실은 계속 그 분위기를 만들어 주려고, 어떤 의미에서는 시진핑도 사실은 협력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그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 지금 증명이 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말씀하신 대로 그 북한의 정권을 교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세계 열강 어느 누구도 사실은 원치 않는 옵션일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과연 그러한 군사력과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그 긍정적인 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여기서는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옵션이 아니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핵무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핵무장을 하는 것은 아마 북한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똑같은 어려움을 우리가 직면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마 가장 우리를 아프게 아마 압박할 나라는 미국일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거의 GDP의 90% 정도를 대외무역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과연 북한과 같은 전략을 우리가 택할 수 있을까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해법이라는 것이, 저는 우리가 대항적 공존을 시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북한의 핵 미사일을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군사적으로 없다고 제가 허언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기로 마음먹으면 우리는 그걸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에 상응하는 보복을 반드시 해주겠고 그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한미동맹에 의존해서 미국의 어떤 역량에 의존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 스스로가 미국의 역량에 의존하지 않고서라도 재래식 방법으로 북한에 그 상응하는 대응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다면, 제가 보기에는 북한도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서울을 없애기 위해서 핵버튼을 김정은이 누른다고 했을 때 우리가 평양을 같이 동시에 날릴 수 있다면, 그렇다면 과연 그 옆에 장군들이 김정은을 가만둘 것인가, 공포의 균형이 같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핵을 개발하는 것과 핵을 배치하고 그것을 운용하는 비용은 개발하는 것 못지않게 많습니다. 아마 그 김정은 북한 체제가 현재 경제력으로 이것을 계속 운용하고
그 배치해서 아마 그걸 활용하는 거에는 엄청난 부담을 느낄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훨씬 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경쟁을 하든 간에 혹은 아니면 북한에 대한 대응하는 어떤 군사 전력을 갖추는 그 게임을 하게 되면 북한으로서도 대단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우리가 탁월한 지도자가 결국은 너나 나나 죽기보다는 같이 공존을 하자라고 우리가 제안하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북한과의 대항성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존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설득할 수 있는 그 역량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저는 해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저도 한 가지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렵고 힘들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국제사회의 어떤 공조의 틀 속에서 이 제재와 압박에 대한 이 강도가 과연 우리에게 얼마만큼 또 우리 정부가 여기에 대한 힘을 실어주고 있는지, 이런 부분과 또 대화와 협상에 있어서의 북한의 어떤 심중을 읽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선의적이라든지 감성적이라든지 이런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또 있고 있지 않는지, 이런 것들도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사실 핵에 대한 또 핵 전력에 대한 대응을 우리가 재래식 전력을 증강을 시켜 가지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참 어려운 그런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군사적으로 우리가 핵 전력과 재래식 전력을 논할 때 이 전력에 대한 것을 구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작전 계획을 수립할 때도 핵이 있는 상황이냐, 핵이 없는 상황이냐에 따라서 작전 계획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핵 전력에 가공할 그런 파괴력 때문에 재래식 전력과는 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핵 전력을 보유한 가운데 우리 남한이 또 우리 한국이 재래식 전력을 많이 증강을 시키고 또 첨단 과학화된 이런 전력으로서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전략으로서 이렇게 가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핵을 갖느냐 하는 문제가 또 하나의 이제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사실 아까 김 교수께서 얘기했습니다만은 핵을 갖는 문제는 우리에게 또 다른 그런 문제를 야기를 하고 사실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든 이 창의적인 그와 같은 방법을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것은 국회에게 문제가 그만큼 어렵다는, 또 해결에 대한 노력에 대한 이 부분이 정말 강화돼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아마 하신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그 핵은 핵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게 일반 상식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그 상식에 매몰돼서 패배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현대는 과학기술이 충분히 발달하고 있고요. 아까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폭탄의 중량을 해제시킨 것, 이것은 대단히 큰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는 비록 한 방으로는 아니지만 사실은 그 여하에 따라서는 충분히 핵 그 못지않은 그 파괴력을 가진 그 무기 체계를 우리가 개발할 수 있고, 김정은 정권의 사활적인 어떤 타격을 안겨줄 수 있는 그 역량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는 우리가 그럴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그 국민적인 공감대를 모아서 만약 준비해 간다면 우리가 반드시 패배의식이나 그런 공포에 젖을 필요는 없다. 오히려 북한이 오히려 그 가질 수 있는 공포도 만만치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께서 대항적 공존이라 하는 새로운 개념을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 대항적 공존이라는 게 제가 과문한 탓인지, 그게 결국 그러면 옛날 권위주의 보수 정권 시절에 대결과 대화를 오갔던, 냉탕과 온탕을 오갔던 그 시절의 재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고요. 아까 네 가지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북한의 전략적 결단은 어렵죠.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니까. 북한 정권 교체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중국이 있는데 미중이 더 큰 전쟁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이고요. 우리가 핵무장은 한미동맹을 깰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핵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게 이제 보복 능력의 강화, 또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대는 보복 능력의 강화와 대항적 공존 관계를 유지하면서 말하자면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타격을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대항적 공존 관계에서 북을 압박하는 것이 지금 트럼프 정부나 한국 사회 보수 진영에서 말하고 있는 제재와 압박과는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점이 저는 솔직히 좀 얼른 피부에 닿지가 않습니다. 과거 보수 정부는 북한과 대화와 어떤 압박을 공존한다고 하면서도 이제 사실은 그 기저에는 북한 정권의 붕괴를 전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상대는 인식하고 있었고 주변국도 그런 인식이 있었고 그런데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북한을 과소평가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상대가 생존할 수 있는 그 권리도 사실은 인정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런 능력도 인정해줘야 되고 그런 전제하에서 그렇지만 이것이 대항적 관계라는 것도 동시에 인정해야 되고 그래서 상대의 능력에 합당한 우리의 능력을 기르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이고 그리고 우리가 당연히 준비해야 될 거고 대신 그 전제는 상대를 흡수통일하거나 혹은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공존을 전제로 해서 그 다음 그걸 공용을 하고 그 다음에 평화를 이룩하고 그리고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 그 길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 그래서 가장 핵심은 결국 공존을 위한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항상 설득하고 그런 차원에서 정책들을 실시하고 그리고 상대도 그걸 요구하고 그런 이제 그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물론 쉬운 과정은 아닐 겁니다. 북한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과정이고 우리도 해본 적이 없는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공존성을 일단은 전제하지 않으면 이 해법이 없습니다. 끝까지 누가 둘 중에 하나가 죽든지까지 대결을 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대항성이라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준비해가는 과정 그리고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군비 경쟁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서로의 어떤 위기 관리를 계속 해 나가야 되는 능력들이 필요한 거죠. 그렇지만 이 어려운 과정이 있지만 이것을 해내지 않으면 우리가 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도 분명히 우리가 대항을 할 거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할 거고 니네가 위협을 하는 만큼 우리도 할 거고 그렇지만 우리의 목표는 너를 멸망시키거나 붕괴시키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공존해서 같이 잘 살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서로 간에 사실은 고대 어떤 전략적 그 관점을 갖고 그걸 인정한다면 이 대항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균형이 맞춰졌을 때 공포의 균형이 맞춰졌을 때 서로 간은 편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 대항적 공존 관계라는 게 사실은 이용구 총리가 오래전부터 주장해왔던 상황의 이중성 논리를 다른 말로 바꾼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상황의 이중성이라고 하는 것은 북은 우리의 대결 상대이기 때문에 늘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나 또한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대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안보와 대화가 늘 번갈아 가면서 기능하는 그 상황을 상황의 이중성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고 상황의 이중성이 대북 정책에 관한 한국의 오랜 현실주의의 뿌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의 이중성을 인정하고 대화할 때는 대화하고 대결할 때는 또 대결하는 한국적 현실주의 위에서 대북정책을 폐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개념이나 새로운 내용으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와닿지는 않고 그리고 자꾸 진보 진영에서는 권위주의 정권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보수 진영 보수 우파들은 북한을 흡수 토기를 하려 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제가 80년대 말부터 89년부터 외교부 치료를 하면서 쭉 지켜봤지만은 어떤 보수 정권에서도 흡수 통일을 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흡수 통일을 하겠다는 사람도 없고 흡수 통일을 정강정책에 내세운 것도 없는데 흡수 통일이라는 유령을 만들어 놓고 보수는 흡수 통일을 하려고 해도는 안 된다. 우리처럼 진정한 공존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면 된다는 그런 논리를 계속 지금 거의
반세기 가까이 지금 그런 논리로 몰아오고 있는데 흡수 통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보수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 흡수 통일을 하면은 요만한 희생과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걸 보수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우파가. 노태우, 김영삼, 심지어는 전두환 정권 때도 통일 정책의 제1번은 평화 공존이었습니다. 대항적 공존관계라는 게요. 전혀 새로운 게 아닙니다. 이게. 공존은 보수 권위주의 정권도 했습니다. 다. 그리고 아까 자꾸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를 한다고 그랬는데 햇볕 정책이요. 북한이 가장 싫어하고 북한한테 가장 잔인한 게 햇볕 정책입니다. 그래서 30년도 더 지나서 이미 증명이 끝난 얘기인데 이제 와서 다시 대항적 공존을 얘기하고 다시 진정성을 가지고 지금 진정성이 없어서 남북관계가 안 풀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교수님의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한 말씀 제가 하자면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 역사성을 빼버리면 우리가 너무 내용이 평이해집니다. 그래서 아마 전두환 정부 때나 특히 이제 상대적으로 보수였지만 훨씬 더 대외 정책에 있어서는 진보성을 띄었던 우리 노태우 정부 때나 그다음 김영삼 정부 때나 사실은 남북 간의 평화 공존을 얘기했고 심지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평화 공존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80년대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사실은 북한의 어떤 우위 속에서 우리가 수세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공존이 당연한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었고 그렇지만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우리가 이미 탈냉전 이후에 훨씬 더 우리의 생각들이 소위 말하는 물론 모든 보수분들이 아니고 일부 보수분들이 흡수통일이라든가 그런 생각 그리고 그것이 해결책이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표현을 하셨고 그리고 문제는 이제 어떻게 상대라든가 다른 국가들이 인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분명히 이제 우리가 공식적인 정책을 어떻게 흡수통일을 내세우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우위인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존을 추구하고 있고 그렇지만 여전히 대항성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래서 이 개념을 명확히 한 겁니다. 이용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물론 저도 이용구 선생님께 직접 배웠습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담지 않은 채 그것을 개념화시켜서 우리가 분명하게 북한에게도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사실 보수와 진보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사실은 대북 정책에 관한 보수와 진보가 다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햇볕 정책과 반햇볕론자 사이에 차이는 없다고 제가 쓴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런데 읽어야겠네요. 예, 그때 조금 좀 이 부분에서는 좀 생각이 다른데 이 자리에서 더 깊이 얘기할 수는 없고요.